뮤직 매거진 뮤브 3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컨텐츠 기획자 정현경입니다. 야, 벌써 30회를 맞았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댓글 한번 먼저 보고 가시죠. 네. 그 아이디 어려운 걸 절 먼저 주셨네요. February Rainy Day 님께서 길티 플레저 특집에 남겨주셨어요. 평생 오타쿠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는 갑반이니 맞았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경 씨 앞에서는 다 겸손하게. 오늘 그거 타파하려고 제가 준비해온 게 있죠. 아, 그래요? 네. 기대하세요. 영경 씨 앞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게 평민이다. 다 짜증나게 굴지 마세요, 민재님. 음악 민초다. 민재 씨 짜증나게 굴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자랄 특집 들으시고 DJ 기린님께서 처음 들어봤는데 즐겁게 들었습니다. LP바 이야기 나오니까 LP바 추천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혹시 영영씨 LP바 뭐 다니시는 데 있으세요? 아, 제가 밖을 안 다녀요. 제가 집 밖을 진짜 안 다녀서 저는 잘 모릅니다. 아, 저도 사실 LP바를 잘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음악을 좋아하지만 저는 LP바 사실 술 마시는 데잖아요. 네.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이 막 크게 틀어져 있고 이러면 또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가랑 같이 가면은 거의 이제 제가 리드해야 되는 모양이잖아요. 네. 보통. 아, 그러니까 왠지 좀 안 가게 돼요. 이 사람들의 기대하는 눈빛. 그치만 그래도 가본 데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데는 그래도 여기 그 압구정 로데오 근처에 있는 트래픽 LP바라는 데가 있어요. 신사동에 있는 건데 여기 인스타그램에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때 술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서비스를 많이 주셨다. 아, 정말 술 마시러 가시네요. 네, 술을 보통 막 포장마차처럼 마셨어요. LP바에서. 그랬더니 막 그 팝콘이랑 막 이런 안주류 서비스를 진짜 많이 주셔서 그 LP바 추천이 아니라 그냥 맛집 추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런 뭐 먹었었지? 하이볼 같은 거 마셨는데 나름 합리적으로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LP바의 어떤 전통적인 강자는 그 신림동에 있는 우드스탁 뭐 이런 데 많이 그쵸, 가죠. 그쵸. 그래서 그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선배들하고도 가본 것 같고 그리고 그 산울림 네. 어디 있는 거지? 그 산울림 철산역. 네, 철산역에 있는 산울림 LP바 여기도 선배들이 많이 데리고 가서 갔었는데 저희 같은 모임에 다니지 않았나요? 그쵸. 저는 좀 더 선배들이 아, 예뻐했다. 아끼는. 네. 영경 씨는 집 밖에 안 나오잖아요. 불러내도 막상 얘 말은 이렇게 하면서 만나자 그러면은 막 뭐 한다 그러고 뭐 어디 뭐 아프다고 누워 있고. 아, 맞죠.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철산역에 있는 산울림 LP바, 신림 우드스탁, 그 트래픽 신사동에 있는 전 세 군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같은 에피소드에 또 한 분이 남겨주셨어요. 이거 5A라고 읽어야 되나요? AAAAA님께서 네. 가장 좋아하시는 앨범 싱글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아마 오늘 얘기하게 될 것 같고 네. 가장 좋아하는 싱글은 저희 11회 에피소드에서 인생 명곡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그랬어요? 뭐 하시는 나 분이세요? 무슨 노래 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당신의 인생곡 장준환님과 함께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뮤브 11회 들어주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랬고. 저 기억이 또 살짝 안 나서. 저는 지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챙기셔야죠. 제가 기획을 다 같이 했을 텐데도 전혀 까먹고 있었는데. 왜냐면 30회이기 때문에 네. 11회면 지금 언제야? 작년 초죠, 거의 작년. 작년 하반기? 초는 아니겠지만 네. 우리가 작년 여름에 시작했으니까 한 9월? 몇 달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오, 그렇습니다. 민망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사실 이분 댓글을 보고 이런 코너 하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네. 어떤 코너인지
살펴보기 전에 연경 씨가 우리 지금 있는 코너들 한번 좀 네.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존 코너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음악 추천드리는 뉴직 코너가 일단 저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주 혹은 매달 좋은 신곡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코너고요. 여기에 뮤지션의 음악에 직접 다이브해보는 인터뷰 코너 다이브 인투 뮤직이 또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도요, 사실 우리 작가님께서 아주 열심히 만드셔서 다이브 인투 뮤직과 뉴직의 이미지를 구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새 코너 이름하여 저희가 이제 막 지었죠. 명반 투게더.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결국 정해진 건 명반 투게더 명투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주신 후보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명반 투게더 어떠냐? 명투 줄여서 명투. 좋다. 명투라는 어감이 약간 붙잖아요. 그래서 좀 올드하지만 우리 네. 작가님한테 우리 명투 가자. 작가님이 이 방송 듣고 경악하실 것 같은데. 저희 다 언젠가 이 코너를 다시 하게 된다면 불시에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오늘이 명투 첫 회인데 네. 다음 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2회가 올라갈 수 있다. 요 점 양해해 주시고 네. 오늘 약간 파일럿이다. 네. 원래 방송도 지상파도 그 파일럿하고 이름 바뀌는 경우 있어요. 아, 그쵸. 반응 보고. 네네네. 네.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명투. 네, 명투는 저희가 명반을 소개하고 좀 이 명반에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보통 죽기 전에 들어야 할 명반 백선 이런 것들 많이 매거진들에서 다루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 듣기 솔직히 귀찮고 많이 번거로운데 저희가 깔끔하게 방송에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이야기 그리고 음악까지 함께 들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명반 투게더, 명투. 이 명반 투게더라고 하면 괜찮은데 명투라고 하면은 약간 유머 1번지의 코너 이름 같은 그런 저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쵸? 네. 연경 씨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명투.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서는 뭐 80년대 어떤 댄스 명반, 뭐 특집, 아니면 뭐 70년대 프로그레시브 락 명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들이 정해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좀 캐주얼하게 나의 인생 명반, 그러니까 네. 우리 두 사람의 인생 명반,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도 없고 또 그러면서도 음악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앨범들을 각자 3장씩 한번 골라봤거든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연경 씨가 준비하신 앨범부터 한번 소개 들어보죠. 네,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에이브릴 라빈의 렛고 앨범입니다. 네. 이 앨범 사실 저희 뮤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는데 네.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2022년 에이브릴 라빈의 데뷔 앨범이고요. Skater Boy, Complicated, I'm With You, 뭐 Things I Never Say 같은 유수의 히트곡을 국내에서도 그다음에 국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냈고 빌보드 앨범 차트 2위를 했습니다. 싱글로는 Complicated가 2위, I'm With You가 4위, Skater Boy는 의외로 10위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히트한 것만큼 뭐 해외에서는 압도적 1위는 아니었다고 평단의 평가는 굉장히 이 앨범이 복합적입니다. 네. 앨범에 대한 통제권 논란이 있던 게 좀 아무래도 가장 컸어요. 이제 처음 에이브릴 라빈이 나왔을 때는 펑크 키드다, 락 키드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곡을 직접 다 쓰는 신인 뮤지션의 포지션으로 업계에 등장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프로듀서와 레이블의 통제가 좀 많이 심했던 앨범으로 밝혀졌고 라빈은 사실 강한 그런지 사운드를 원했습니다. 이 앨범 첫 번째 트랙이 Losing Grip인데 이 트랙이 사실 에이브릴 라빈이 원하던 사운드였어요. 근데 레이블은 이런 사운드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에이브릴 라빈의 보컬을 듣고는 좀 부드러운 팝 사운드를 지향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앨범이 렛고고 실제로 락저씨들이 처음 이 앨범 나왔을 때는 이게 뭐가 펑크냐 이게 뭐가 락이냐 라면서 막 호평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점수를 제일 높게 준 곳은 올뮤직입니다. 올뮤직은 5점 만점에 4점을 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리뷰에서는 오리지널리티를 좀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고 리뷰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다음에도 잘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리뷰를 마쳤죠. 점수는 굉장히 높음에도.
근데 보통 있잖아요. 평론가들이 네. 다음에 잘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음 위험하다. 이런 평가하는 뮤지션 뭐 앨범 있잖아요. 네. 대부분 다음에 잘 됩니다. 왜냐면은 이건 약간 실제로 뭐 이 사람을 걱정해서 막 이런 거다기보다도 네. 약간 저는 그거는 뭐 분노, 약간 경멸 이런 네. 어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사실 이런 거에는 약간 반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대중적인 것에 대한 반감, 상업성에 대한 반감. 상업성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라서 네. 그런 리뷰를 만약에 받는다 뮤지션인데 네. 그럼 이제 웬만하면 다음번에도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도 되지 이악 않을까. 물고 만들죠. 보통. 그쵸, 그쵸. 네. 실제로 언더마이스킨 잘 됐습니다. 네, 다음 2집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두드러졌던 앨범이고 결과적으로도 이 MTV, VMA 최우수 신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고 심지어 그래미에서도 2003년에 최우수 신 후보, 컴플리케이티드가 올해의 노래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 해 2004년에는 I'm With You도 올해의 노래 후보에 이름을 올려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대단히 성공을 했고 이 앨범이 어떤 2000년대 팝 음악사적으로 갖는 의미도 사실 인정을 한 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싱어송라이터의 작품으로서는 평가를 받지 못했던 앨범이라서 사실 복합적인 평가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에도 저에게는 명반 오브 명반이고 단 하나의 1위 앨범입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5점을 주고 싶었어요. 왜 저의 명반이냐면 사실 제 음악 인생의 8화를 결정한 앨범이기 때문인데 제가 렛고 앨범을 들었기 때문에 엘라니스 모리셋의 제기 리를 필 이 앨범을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진 여성 뮤지션들의 팝록 트랙들을 또 찾게 됐어요. 네. 뭐 나탈리 임브롤리아, 나타샤 베딩필드 이거 렛고 안 들었으면 사실 이런 음악 찾아듣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티나 터너 안 좋아했나요? 티나터는 좀 나중에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 당시에 에이브릴 라빈을 필두로 여성 팀팝 뮤지션들이 또 록 앨범을 많이 냈습니다. 힐러리 더프, 린지 로한, 데미 로바토 이런 록 기반의 팀팝 앨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팝송들을 결국 듣게 되면서 빌보드 차트도 처음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렛고 앨범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지라는 장르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렛고 앨범이 사실 펑크 앨범은 아니에요. 네. 다들 펑크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스케일러 보이만 팝펑크 트랙이고 나머지는 그런지 반, 그다음 팝록 반 트랙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그런지 팝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렛고 앨범을 듣게 되면서 그런지라는 장르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뭐 펄잼, 앨리스 인 체인처럼 어쩔 땐 좀 감성적이지만 또 어쩔 땐 분노하는 그러나 또 좋은 멜로디를 가진 밴드들의 굉장히 매료가 많이 돼서 10대 시절에 정말 그런 락 밴드들의 음악을 정말 진지하게 많이 듣게 됐고 그런지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메탈, 펑크, 이모, 게러지 이렇게 장르가 확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제 음악적 취향의 뿌리를 렛고가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앨범은 저의 원앤올리 1위 앨범입니다. 어쩌다 이 앨범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이제 핫트랙스가 교보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신인이 하나 나왔다고 제가 좋아할 것 같다면서 그냥 사오셨어요. 저는 당시에 에이브릴 라빈을 몰랐고 네. 근데 제가 좀 그 당시에 듣던 앨범들이 체리 필터, 뭐 러브홀릭, 자우림 이런 여성 보컬들이 주축이 되는 밴드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밴드들 좀 이미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그걸 좀 보고 이 에이브릴 라빈을 사오신 게 아닐까 하는데 그래서 이 렛고 앨범이 제 인생 첫 CD이기도 해요. 어머니께서도 그럼 음악적으로 약간 이런 뭐랄까 음악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 그 학원 어머니가 차로 태워다 줄 때 네. 올드팝을 진짜 하루 종일 틀어놓으셨거든요. 뭐 엘튼 존, 블랙 사바스 막 이런 히트곡들을 엄청 많이 틀어놓으셔서 아마 그 덕분에 좀 팝 멜로디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에이브릴 라빈 앨범을 딱 듣게 되고 네, 사실 국내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고 내한 공연도 여러 번 했고 그쵸. 앨범도 진짜 많이 팔렸고 이 1집은 진짜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30만 장 넘게 나갔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참 저도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네. 영경 씨의 인생 명반 딱 했을 때 처음으로 이 에이브릴 라빈이 나오는군요. 네, 저는 뭐 사실 뭐 순위나 이런 건 딱히 없고 그냥 생각나는 앨범 사실 너무 많았는데 네. 일단은 브로콜리 너마저 앨범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졸업 2집 앨범인데요.
2010년도에 나왔어요. 11월 1일 날에 나왔고 이 브로콜리 너마저가의 이제 1집을 내고 보편적인 노래를 내고 계피 씨가 탈퇴를 하죠. 네. 그래서 덕원, 잔디, 류지, 향기 이렇게 4인 체제로 나왔던 앨범인데 일반적으로는 브로콜리 너마저 명반 꼽으면 2008년도 그 1집 보편적인 노래 그 앨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2집 역시 못지않은 명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무렵이 인디 2세대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검정치마, 장기하 얼굴들 그리고 조금 헤비하게 듣는 애들은 언니네 이발관 그때 막 가장 보통의 존재 막 나올 때니까 그 앨범 듣고 또 요조 씨도 인기 많았고 그쵸. 10cm도 막 이제 떠오를 때 오지은. 그쵸 오지은 씨 있었고 그 무렵에 또 중요한 팀이 바로 브로콜리 너마저였죠. 저는 사실 메인스트림의 어떤 가요들 그리고 팝 음악들 이런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인디의 어떤 감수성, 정서 이런 걸 알려준 첫 팀이 저는 브로콜리 너마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장기하 얼굴들 뭐 들어봤냐, 뭐 검정치마 들어봤냐, 그럼 네. 언니네 이발관 얘기도 진짜 많이 했었고 친구들이.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앨범들이 그렇게 막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조금 뭔가 밍숭맹숭하기도 하고 내가 듣던 뽕짝들에 비해서 이제 내 뺨을 찰싹찰싹 때려줘야 되는데 자극적이지 않죠. 그쵸. 네. 그 음악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브로콜리 너마저는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고등학생 시기에 되게 감수성이 예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렵엔 진짜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마음에 막 폭풍이 막 치잖아요. 그쵸. 천둥 번개 막 때려치고 막 난리 네. 나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 브로콜리 너마저의 음악이 아주 다가왔던 작품인데요. 노랫말이 참 뭐 친구의 일기장 보는 것처럼 아주 소박하고 담백하고 근데 아주 내밀하면서도 파워풀한 네. 그런 노랫말들 이런 노랫말에 참 감탄하면서 막 내 마음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고 들었었고 또 음악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들리는데 또 멜로디가 캐치해요 사실. 네. 그래서 다른 팀들보다도 브로콜리 너마저는 약간 팝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앨범 들으면서 아주 위로를 많이 받았던 일이 날이 많았어서 이 앨범이 참 각별하고 뭐 커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뭐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변두리 소년소녀 울지마 막 이런 노래들은 와 정말 다시 들어도 너무나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 앨범에 있는 할머니라는 노래 있는데 그 앨범 나왔던 당시에는 이제 할머니가 다 살아계셨거든요. 저도 네. 할머니, 외할머니 다 살아계셨는데 그때 들을 때도 이 노래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러니까는 이 노래를 이제 못 듣겠더라고요. 좀 눈물 나기도 하고 네. 많이 울컥하는 노래. 그래서 이런 곡을 썼구나. 이런 앨범을 그때 냈구나.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진짜 앞권은 역시 졸업이죠. 리드곡. 이 앨범이 나온 그 이듬해 우리가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좀 막 그때도 많이 듣긴 했는데 지금 들으면은 이 노래가 더 마음에 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렴 가사가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행복해.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가사가 이게 반절만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좀 뿔뿔이 흩어지는데 친구들이 어디에서 뭐 하고 살고 뭐 그렇든 뭐 다시 보든 못 보든 행복하게 잘 살기를 그런 마음이 이제 크니까 그때는 네. 이 노래가 그때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미친 세상인지 너무나 알잖아요. 네. 여러모로 미쳐 있는 아주 각양각색으로 미친 세상. 그러니까는 이 한 구절이 지금 들으면은 더 크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이 앨범을 쭉 듣는데 이 노래가 딱 귀에 또 한 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친 세상에 그때 내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제 10대 시절에 아주 중요한 앨범이면서 또 인디 음악사 쪽으로도 너무나 빼놓을 수 없는 앨범. 네. 그래서 졸업 같은 경우는 가사 때문에 사실 방송에 잘 못 나오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졸업 시즌에는 많이 찾기도 하고
졸업의 어떤 석별의 정보다도 이제 사회에 나간다는 그 네. 약간 두려움과 또 약간의 씁쓸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듣게 된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또 앨범도 그렇고. 이 그래서 졸업이란 곡이 옛날에 들었을 땐 정말 졸업을 생각을 하고 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노래 말미에 이러잖아요. 이 미친 세상을 믿지 않을게. 이 가사가 너무 다가오면서 네. 사실 졸업이라기보단 그냥 계속 살아가야 하는 졸업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도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면서 들었는데 너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위로도 정말 많이 받았죠. 그만큼 미친 세상이 아닌가. 진짜 생각 들고. 돌아버렸죠, 세상이. 제가 이 앨범을 그때 이제 샀었는데 네. 제가 방송하면서 브로콜리 너머저를 만나서 사인을 또 아, 받았잖아요. 비싸겠다 이거. 예, 이건 팔 수 없죠. 저 이름이 덕지덕지 써 그쵸. 있는데요. 민재님께라고 세 분이 다 써주셨는데 제가 올리면은 분명히 발각되겠죠. 네. 이분들이 방송 인터넷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때 이제 방송에 세 분을 모셨을 때, 저는 그래도 방송을 꽤 많이 했고 막 게스트들도 많이 만났고 하는데 진짜 긴장도 하고 약간 좀 반쯤 정신 나간 상태에서 했던 방송이었어요. 브로콜리 너마저와 했던 방송. 진짜 잊을 수가 없고 제가 막 거의 매 순간 찬양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브로콜리 너마저 뭐 너무 역사적이고 레전드 밴드. 귀여우시네요, 민재님. 저는 솔직한 편이잖아요, 항상. 네. 진짜 싫은 사람에게 싫은 내색하고 좋은 사람에게 좋은 내색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중에 커서 사인까지 받았다는 게 저한테 참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인생 명반에서 노래 한 곡씩 들어볼까요?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저는 졸업, 역시 졸업 들어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곡은 에이브릴 라빈의 투모로우입니다. 이 곡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던 게임이 있었거든요. 네. RPG 게임이 루니아 전기라고 있었는데 거기 몹을 다 잡고 나면 이제 캠프파이어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배경 음악이 이 투모로우랑 진짜 비슷해요. 거기 이 노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 노래 굉장히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고 낮잠 자고 친구 만나고 노래 듣던 그 시절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많이 이 노래를 듣고 있어요. 아직도 듣고 있어요. 참 좋은 곡이죠. 네. 스포티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노래까지 한 번에 같이 들으실 수 있고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뮤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선곡표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뒀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투모로우,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에이브릴 라빈의 투모로우, 브로콜리 너머저의 졸업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뮤브의 새 코너 명반 투게더 명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올랑말랑해서 지금 약간 목이 잠겨 있고 이런 상태라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투 첫 시간을 맞아서 저희 인생 명반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인생 명반 소개 한번 들어보죠. 윤경 씨가 준비하신 민재 씨 앨범부터. 먼저 가시는 게 어떠세요? 저부터요? 네. 괜찮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앨범은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입니다. 2009년도에 나온 앨범이고요. 사실 마돈나 앨범을 한 장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마이클 잭슨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를 할까 했는데 영영 씨가 재미없다. 치워라. 맞짱 뜨자. 그런 앨범 맨날 얘기하는 앨범 치워라. 네.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 일단 살짝 옆에 치워놓고 마돈나를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정규 앨범으로 하려고 했어요. 뭐 트루블루나 뭐 라이크 프레이어, 뭐 레이 오브 라이트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만약에 마돈나에 입문하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앨범부터 들어오시면 어떨까 해서 컴필레이션으로 셀러브레이션 준비를 했고요. 마돈나의 세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입니다. 사실 마돈나의 발라드 베스트가 있어요. Something to Remember. 그 앨범까지 합치면 네 번째인데 사실 마돈나는 경력도 길고 히트곡도 많고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베스트 앨범이 별로 안 나왔어요.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래서 데뷔부터 함께했던 워너뮤직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냈던 앨범이고요. 이분 워낙에 그 디스코그래피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서 지금 뭐
뭐 엘튼 존도 그렇고 뭐 머라이어 캐리도 그렇고 많은 가수들이 그 정규 앨범에 뭐 40주년, 뭐 50주년 뭐 이런 에디션들 내잖아요. 네. 창고 대방출 느낌으로 해서 그때 만들어놨던 뭐 데모곡부터 뭐 레코딩 세션 이런 거 어쿠스틱 버전. 왜 내냐고요. 아니 그때 그거 다 안 내고 완성품 냈으면 사실 끝내야지. 그쵸. 자꾸 이 언제까지 내시려고 진짜. 근데 마돈나는 아직 한 장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베스트 앨범 아직 한 장도 안 나왔고 아마 이제 가신 이후에 아, 레이블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아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장치를 해두고 가지 않을까. 본인이 이제 이승을 떠날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하자. 왜냐면은 지금 뭐 이 1집 마돈나, 2집 라이커 버진, 트루 블루, 라이커 프레이어 이런 거 사실 그런 머티리얼들 다 해서 내면은 꽤 재밌는 그 네. 세트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 철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고 이 셀러브레이션은 그때 발매할 당시에 광고 문구로 막 이제 길거리에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그때 이제 붙여놨던 문구가 34 songs that changed the world. 세상을 바꾼 34곡의 노래. 아, 진짜 멋있는 자기 곡만으로. 문구를 자 마돈나이니까 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닌가 네. 싶은데요. 데뷔곡 에브리바디부터 당시 최신 앨범이었던 하드 캔디 수록곡까지 34곡 들어가 있습니다. 신곡 2곡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판매량이 한 400만 장 넘어갔고요. 이 앨범 나왔을 때 참 선명해요. 뭔가 기억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너무나 편하게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막 탁탁 주문하고 네. 자기 전에도 막 번쩍 생각나가지고 그쵸. 또, 아마존에 또 구매 누르고 막 하지만 이때는 그래도 아직 오프라인 구매를 저는 할 때였어요. 뭐 다들 비슷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매장에 전화를 해서 이 앨범 들어왔는지 막 확인을 하잖아요. 오, 철저하다 진짜. 왜냐면 이제 헛걸음할 수 없어. 그리고 저는 첫날 사는 걸 좋아했어요. 무조건. 왜냐 남들보다 먼저 이걸 딱 사오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전화를 해서 한 이틀 전, 하루 전 막 전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그때 아직 생각나요. 제일 먼저 박스를 까고 판매를 시작하는 데가 강남점이었어요. 교보문고. 광화문보다 빨랐어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뭐 당일 발매 날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3월 14일이 발매다. 강남점 3월 13일 저녁에 딱 이제 입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매장은 전날 입고를 해서 그 발매 당일 아침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데 네. 거기는 이상하게 전날에 딱 입고되는 순간부터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가서. 쌌죠. 학교 다닐 때인데 저녁 시간에 네. 학교 탈출해서 사러 갔는데 지금은 사실 마돈나 뭐 정규 앨범 다 갖고 있지만 이때는 몇 장 없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앨범 사서 돌아오는데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네. 왔었고 이 앨범 특이하게 베스트 앨범인데 연대 순위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좀 그게 불만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발매 순으로 트랙 리스팅을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첫 곡이 홈업이고 네. 두 번째가 뮤직, 세 번째 보그, 네 번째 포미닛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좀 섞여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감상을 위해서 안배를 잘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전곡 리마스터를 해서 음질이 뛰어난 그런 점도 참 마음에 들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마돈나 노래를 듣는다 음원 사이트에서 만약에 듣는다 이러면은 머티리얼 걸 막 이런 옛날 노래들은 음질이 엉망이었어요. 네. 지금도 음질 좋은 곡들을 막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지만 내가 디지털로 듣는데 막 백판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앨범은 참 음질 뛰어난 작품이었고 이때 당시에 DVD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앨범 DVD인데 제가 또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지만 야, 이거 알차게 갖고 오셨네. 예. 이게 이 전곡 뮤직비디오를 DVD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유튜브가 막 이렇게까지 잘 돼 있지 않았잖아요. 환경이. 네.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미국 가서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사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봤던 이걸 딱 샀을 때 뭔가 세상을 손에 넣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그 DVD가 있어요. 비전스라고요. 거기는 잭슨 5부터 쭉 있는 것 같아요. 솔로곡 뮤직비디오가 다 있고 이거는 마돈나 거.
딱 2개를 딱 손에 넣었는데 이제는 다 가졌다. 다 가졌다.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뮤직비디오 하나 보려면은 쉽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참 감격의 어떤 순간이었고, 근데 이것도 이제 DVD라서 가시고 나면 자꾸 보소래. 아니 언젠가 가실 거 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니 그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약간 너무 상업주의에 죄송한데 안 팔 거예요. 굉장히 상업주의에 마돈나- 찌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아, 가수 자체도 좀 그러시잖아요. 이분 머티리얼 거리지만요. 네. 당신 머티리얼 거리 아니잖아요. 당신 정영경인데 어쩌라고요? 이분은 머티리얼 거리지만 네. 블루레이로 리마스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마돈나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네. 이분이 활동하는 걸 쭉 보면은 옛날 걸 막 자꾸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옛날 거를 굳이 막 다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걸 계속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이 옛날에 했던 그런 뭐 작품들, 기록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아카이빙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본인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택이. 그럼 거기에 박물관처럼 아예 하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존 어떤 장치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고, 옛날에 입었던 막 40년 전 투어 의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제 옷장에 걸어놓으면 사극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뭐 온도 습도 다 조절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이분 가시면요 전시 시작할 겁니다. 아, 미래 가치를 위해서 네, 미리. 그래서 이거 이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자료들을 지금 블루레이나 뭐나 좀 빨리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셀러브레이션 앨범이 2009년 앨범이잖아요. LP가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LP가 거의 안 나올 때니까 진짜 소량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못 샀어요. 그때 살 생각도 안 했고. 근데 15년 동안 제가 찾아다녔거든요.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진짜 비쌌어요, 중고가가. 왜냐면 너무 안 팔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있어도 뭐 기본 100만 원 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진짜 불과 한 2주 전, 뭐 보름 전 이때 재발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 판매용으로 딱 재발매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습 발매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또 새벽에 깨 있다가 한 2시 넘어서 이게 딱 뜬 거예요, 공지가. 뛰어가 샀잖아요. 아, 운명이다 진짜. 그래가지고 샀는데 한 1시간도 안 돼서 품절됐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세관 통과했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엄청 자랑하셨잖아요. 정말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네, 저보고는 그렇게 그 망한 밴드 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분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마돈나가 지금 하고 있는 투어 제목도 셀러브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념비적인 앨범이고, 마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아는데 그리고 몇 곡 아는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앨범으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경 씨가 준비하신 앨범 소개 들어보죠. 네. 제가 왜 민재 씨를 먼저 소개하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몇 년 동안 레이디 가가 vs 마돈나로 제가 일방적으로 똑같이 쳐맞았거든요. 민재 씨한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네. 저희가가 아니고 본인만의 레이스가 아닌가. 아니 뭐 오늘 시작하기 전에는 뭐 기대하라면서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기대하는 건 아니고 다음 이제 저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앨범은 레이디 가가의 더 페임 몬스터입니다. 이것도 2009년에 나온 앨범이네요. 뭐 레이디 가가 앨범에서 가장 수작이라고 평가를 받는 앨범이고, 이 앨범은 더 페임이라는 이름의 몬스터라는 부제라고 생각이 될 만큼 더 페임에 이은 어떻게 보면 1.5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앨범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원래 디럭스로도 나왔고 그 디럭스 버전을 제가 사긴 샀는데 레이디 가가는 이 앨범은 단독 독집으로 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부 국가에서 이제 독집으로 나온 앨범입니다. 더 페임, 이게 1집이죠. 더 페임이 일렉트로 팝의 성격이 좀 강했다면 이 몬스터 앨범은 복고로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로 댄스, 신스팝
앨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대박 히트를 친 곡이죠. 배드 로맨스 네네. 빌보드 2위 알레한드로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었는데 이건 빌보드 5위 비욘세와 함께한 텔레폰이 3위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 앨범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로댄스 신스팝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인지 유럽 전역에서 대박이 납니다. 각지에서 이제 로컬 차트에서 다 1위를 기록했던 앨범이고 평가도 더 페임보다 훨씬 좋아요. 이 평점들을 잠깐 읊어드리자면 올뮤직 5점 만점에 4.5점, 롤링스톤 5점 만점에 3.5점, 피치포크 10점 만점에 7.8점, NME는 8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올해 앨범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렸던 거고 앨범 컨셉부터 발매 형식, 그다음에 곡, 비주얼적인 영역까지 레이디 가가의 작가주의 정신이 좀 다방면으로 빛을 발했던 작품이고 물론 마돈나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롤링스톤은 3.5점을 주긴 했지만 마돈나의 카피캣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렇게 혹평을 했고 Express Yourself 너무 유명하죠. 이 Express Yourself의 뮤직비디오를 알레한드로에서 좀 일부 가져갔고 나중에는 이제 Born This Way 멜로디로도 좀 유사성 표현식이 한 곡으로 두 곡을 세비는. 그쵸. 그 가성비가 지리는 알레한드로는 사실 보그랑도 비슷하죠. 뮤직비디오가. 네. 보그, 아바 이런 것들 좀 짜깁기한 면이 있어요. 네. 뭐 이런 표절 시비들이 아직도 해결이 됐다고 보진 않지만 두 가수가 그래도 원만히 합의를 했고 원만히 죄송한데 마돈나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오스카에서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그럼 된 거죠. 마돈나는 이분은 그냥 돈 되면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 냄새를 맡고 찍은 겁니다. 아니 그건 모르는 거죠. 둘 사이는 아무도 모르고요. 뭐 그래서 그때 본디스웨이 사태 때 네. 레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마돈나의 마돈나 팀에게 허가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뻥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돈나가 월드 투어에서 본디스웨이를 또 갔다가 그쵸. 자기가 또 써먹고 그녀는 내가 아니야. 그쵸. 그런 일들이 또 있었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더 페임 몬스터는 이제 레이디 가가를 좀 단순히 기행을 저지르는 신인에서 아티스트로 끌어올린 그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세간의 평가는 그렇고 저한테는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마돈나거든요, 레이디 가가는.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네. 민재 씨에게 말씀드리지만 민재 씨도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민재 씨가 특이해서 마돈나를 굉장히 추종하는 거지. 사실 저희 시대의 마돈나, 저희 시대의 자넷 잭슨은 레이디 가가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살아 있는데 저희 시대 꼭 아니,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네네. 레이디 가가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말씀해 보시죠. 마돈나가 4미니츠 이후에 어떤 히트곡을 냈죠? 호미니츠를 하고 그리고 월투가 너무 잘 됐잖아요. 월드 투어 다 잘 됐어요. 네, 근데 내는 싱글마다 히트한 곡이 있었냐고요. 레이디 가가의 어떤 전성기에 히트 싱글이 안 나왔지만 그래서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마돈나가 이제 2000년대 후반 R&B가 그렇게 융성하고 댄스팝이 쇠퇴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딱 4미니츠 히트시키고 그 마돈나의 공석을 레이디 가가 바로 꿰찬 거죠. 레이디 가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마돈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최신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접해서 정말 말 그대로 나는 이 시대의 마돈나야 라고 표방을 하면서 나왔고 이때 마돈나가 굉장히 하락세에 뭐 투어는 잘 됐지만 히트곡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 30년이 넘었는데 데뷔하고 그쵸. 그렇게 비교하는 거 너무 혹독하죠. 비교라기보다 마돈나의 어떤 히트곡적인 네네. 공백기를 레이디 가가 타이밍을 잘 돼서 이미 나왔고 탑10이 38곡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개수로 이렇게 네? 비비면 안 되죠. 39번째 탑10을 못 냈다고 해서 그러면 뭐예요? 4미니츠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혹독하게 지금 아니 혹독한 게 아니라 그런 혹독한 잣대입니다. 레이디 가가는 마돈나의 카피캣만은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네. 거고 말씀드린 대로 4미니츠 이후에 뭐가 없었던 사이에 레이디 가가가 치고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레이디 가가를 그냥 제2의 마돈나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돈나가 2000년대 후반, 2010년대까지 쭉 건재하고 꾸준히 히트곡을 냈어. 그럼 레이디 가가가 설 자리가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나이 50에 어떻게 건재하겠어요.
마이클 잭슨은 죽어서도 건재하잖아요. 죽었으니까 건재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떠나갔을 때 어떤 네. 마이클 잭슨 사후 수입으로 지금 계속 1위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살아있을 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평가가. 네. 사실 사람들은 죽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추억 보정, 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 보세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가혹하게 그 사람을 대했는데 죽고 나니까 마치 살아있을 때 아주 열렬히 사모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네. 아 그러면 이제 마돈나가 죽고 나면 이제 비욘세 마돈나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네. 자신이 한 가장 큰 어떤 잘못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여기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지금 논쟁적인 부분은 내가 아직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마돈나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장수가 지금 어떤 과소평가를 지금 당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은 과소평가 당하고 장수하는 게 낫죠. 쉽게 가실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응급실 갔다 왔는데 또 응급실 갔다 온 썰을 네. 공연 때마다 풀더라고요. 무용담처럼. 그래서 엊그저께도 공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딱 깨어났는데 중환자실에서 안 돼! 이러면서 깨어났대요. 그래서 자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갈래? 그랬는데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안 막 돼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무용담처럼. 아 진짜 하던데 웃기신 분이네. 그 사람 코미디언이에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저도 마돈나 없이는 레이디 가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디 가가는 말씀드린 대로 마돈나를 누구보다 잘 따라했던 가수고 비주얼적으로는 좀 여성의 몸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메시지적으로도 여성의 자유로운 욕망을 좀 탐험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음악적으로도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댄스팝으로 대중을 매료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그냥 마돈나를 계승했다고 봐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시대의 마돈나고 7, 80년대생이 이제 마돈나를 보고 받은 그 충격을 저희가 레이디 가가의 더 페임 몬스터를 보고 받은 것과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처음에 레이디 가가를 봤을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왜냐면 맨날 벗고 다니고 노출이 너무 야했거든요 그 당시엔. 근데 이 앨범을 기점으로 몸을 단순히 예쁘게 그리지도 않고 여성성을 과장하거나 과하게 드러내거나 좀 기괴하게 비트는 움직임이 많았어요. 알레한드로 뮤비에서는 좀 권력에 대한 공포심을 전복적인 체위로 묘사를 했거든요. 막 뭐 십자가도 굉장히 농락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성의 몸에 기대하는 방식, 뭐 성적 어필, 섹시함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런 명제를 좀 전면적으로 거부한 앨범이고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을 좀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고 메시지적으로도 보자면 더 페임 1집 자체가 섹스, 돈, 욕망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더 페임 몬스터는 그런 자본주의 욕망과 그 이면의 공포를 좀 다루는 과정에서 여성이 어떤 섹스의 주체가 되고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좀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거죠. 이런 점은 굉장히 자넷 잭슨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이 앨범이 그렇다고 막 페미니즘적이거나 퀴어를 다룬 그런 인권 전사 같은 앨범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앨범이 있었고 이런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디 가가는 본 디스 웨이 앨범을 결국 탄생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 비로소 자신의 스탠스를 좀 밝히기에 이르죠. 레이디 가가의 음악을 듣고 보면서 저는 사실 매번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더 페임 몬스터 덕에 좀 예술에서 다루는 여성의 몸, 뭐 아니면 퀴어 이런 것들에 사실 그때서야 저는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제 정치적 입장을 좀 점점 좀 확대해 나가고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앨범이라서 사실 레이디 가가는 MZ세대의 정신적 지주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 그래서 이 앨범이 저의 명반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앨범 나왔을 때 뭐 바로 샀던 기억나고 더 페임도 그렇고 저도 레이디 가가 앨범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앨범 참 즐겁게 들었었고 비욘세랑 같이 했던 텔레폰 같은 경우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To Be Continued 이렇게 나왔던 네. 것 같은데 허위 매물 아니었나? 아니 뭐 트위터에서는 팬들이 그래서 이렇게 짜깁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네. 투비 컨티뉴드가 비욘세 액트 2 아니냐. 뭐 텍사스 맞춰보고 뭐 이런 네, 이렇게 놀더라고요. 이제 둘이 너무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다시 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참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앨범입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인생 명반에서 노래 한 곡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경 씨는 알레한드로. 네, 너무 저는 유명한 곡이죠. 네, 저는 앨범과 동명의 그 당시 신곡이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씩 듣고 오겠습니다. 뮤브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 명반 투게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인생 명반 또 한번 소개를 들어보죠. 네, 저는 김사랑의 유턴 가져왔어요. 네. 천재 싱어송라이터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지금 많이 언급되는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혹시 광고 민재 씨 이거 아시나요? 나는 18살이다. 나는 18,000원이다. 나는 018이다. 이거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세요? 네네네. 이거 한창 TV 광고에서 이제 통신사 광고할 때 018 광고였군요. 네, 김사랑이 나왔어요. 네네. 이 김사랑 1집 제목이 나는 18살 이거였거든요. 이걸로 데뷔를 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한국에서 누구보다 먼저 전자음악을 또 도입을 하기도 하고 했던 뉴메탈 앨범 2집 나노타임을 거쳐서 긴 군백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좀 긴 공백기를 가지다가 3집 뮤턴으로 돌아오시게 돼요. 이 앨범이 팝, 록, 그다음 메탈 앨범이라고 국내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앨범이 굉장히 별별 장르가 다 있습니다. 발라드, 팝, 포스트록, 메탈 정말 별별 장르가 다 있고 이쯤에서 이 앨범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전작들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름 아닌 감성이다. 그가 집중한 로그 음악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라고 하면서도 연주 측면에서는 좀 혹평을 했더라고요. 여전히 그에게는 자기 연주 스타일이 없다. 차라리 전문 세션 음악인들을 두었으면 작품의 느낌이 더욱 선명해졌을 것. 음악성의 극대화를 위한 협업이 절실해 보인다. 왜냐면 이분이 원맨 밴드거든요. 네네. 모든 악기를 다 다루시고 혼자 프로듀싱까지 다 하는 원맨 밴드라서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것 같은데 1, 2집을 거쳐서 대중성은 3집에서 비로소 획득을 했지만 완성도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가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김사랑 씨 자체가 운이 좀 많이 없는 케이스예요. 천재 싱어송라이터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지만 나는 18살이다. 나노타임 이 두 작품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간 앨범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서태지 씨와 굉장히 너무 많은 비교를 당하셨기도 맞아요, 했고 네. 그 뒤로는 또 이제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앨범 유턴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김사랑 씨 디스코그래피 중에 제일 명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주목을 좀 많이 못 받았던 앨범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앨범이 왜 저의 명반이 됐는가 하면 사실 아까 민재 씨가 말했던 졸업,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당시 제가 사대주의, 그러니까 팝을 정말 많이 듣고 또 반인디주의가 좀 있었어요. 네네. 제가 지금은 좀 인디를 많이 뭐 먹물픽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려운 음악을 굉장히 싫어했고 국내 음악은 사실 2000년대 후반에 아이돌 댄스, 발라드, 그다음에 나머지 인디 힙스터 음악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한국형 발라드는 너무 싫어했고 인디 음악은 재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악이 재수 없었다기보다 그런 힙스터 음악을 하는 밴드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싫었던 거죠. 이거 아니면 한국 음악 다 제대로 된 그쵸, 음악 그쵸. 아니야라는 그런 기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뭐 몽니, 못, 피터팬 컴플렉스, 언니네 이발관. 그러니까 이 당시엔 넬 힐링 프로세스도 굉장히 힙한 음악에 속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이 저는 안 맞았어요. 이런 음악들이 저한테 너무 어려웠는데 음악을 좀 듣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음악들을 자꾸 추천하고 이게 진짜 음악이라고 하니까 괜히 반감이 생겨서 안 들었다가 김사랑의 유턴 앨범을 듣게 됐어요. 정확히는 저희 그때 친한 친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타블로랑 조정린 씨가 했었는데 네네. 거기 괜찮아라는 곡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곡을 처음 듣고 앨범을 찾아 듣게 되고 김사랑 씨를 알게 됐어요. 이 괜찮아라는 곡이 발라드 트랙입니다. 이제 록이라고는 하는데 발라드 트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리프가 굉장히 선명하고 천명하게 울리고 되게 흔치 않은 언어로 가사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절절해. 너무 절절한.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음악이 한국 인디에도 있구나라는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앨범을 기점으로 한국 인디를 조금씩 그제서야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사랑이라는 아티스트가 비인기 장르 또는 국내 안 알려진 장르만 좀 골라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앨범이 좀 감성 록이라는 이름으로 퉁쳐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정말 비주류의 장르들이 많은데 모던 록 앨범이야 라고 하면 다들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멜로디를 갖고 있는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멜로디를 정말 잘 쓰는 탁월한 뮤지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괜찮아, 위로, 옐로우 플래닛, 히스테리 완전 가요 멜로디거든요. 장르 불문하고. 그래서 이 유턴을 기점으로 제가 한국 인디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몽니 이런 앨범부터 브로콜리 너마저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앨범입니다. 인디의 물꼬를 튼 그런 그쵸. 앨범이었군요. 네. 자, 김사랑 유턴 CD 있으세요? 못 썼어요. 저는 네. 자신의 인생 명반을 CD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네. 규탄합니다. 아니 이 앨범을 알았을 때는 구매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요? 이미 나온 지 꽤 됐었거든요. 네. 이미 꽤 됐었고 제가 이 앨범을 아, 나온 당시에 막 저기 한 게 아니구나. 네, 안 게 네네네네네. 아니고 몇 년 뒤에 알게 됐고 뭐 지금도 들어가 보니까 다 품절이고 필미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근데 한 2, 3천 원 정도 붙어 있길래 그거 하나는 오늘 급하게 아, 주문했어요. 했어요? 네. 아, 그쵸. 10몇 년 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이 네네. 앨범을 사야겠다라는 것 자체를. 네. 사실 어떤 명반 이 꾼들끼리는 명반병 얘기하는데 괜히 막 중고 샵 같은 데 막 보다가 몇 년 안 들은 앨범인데 그래도 명반이라고 하는 거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그쵸. 라이브러리에 채워놔야 될 것 같은 네. 저 그래서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렇게 앨범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거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지? 무의식 속에 사는 앨범들이 있어요. 제가 클래식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듣지도 않고 전곡을 아는 것도 아닌데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반병 시기에 내 무의식이 산 거죠. 그쵸. 있어야 된다. 네네네. 아, 오늘 이렇게 구매했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김사랑. 네, 중요한 게 이 김사랑의 앨범이 지금 스포티파이랑 애플뮤직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멜론에만 멜론에 있어요. 있던데. 네, 아,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포티파이, 뭐 애플뮤직, 멜론 다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특히 이런 국내 인디 음원들은 멜론에 없는,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에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렇군요. 저 멜론으로 들어가지고 오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인생 명반은 이소라의 7집입니다. 2008년 12월 28일에 나왔고요. 6집 눈썹달 이후에 4년 만에 나온 앨범이었습니다. 영경 씨 이 앨범 아세요? 완전 알죠. 저 트랙 9으로 네네. 이소라에 입덕한 사람입니다. 이 앨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얘기하셨죠. 트랙 9. 제목이 없는 앨범이에요. 앨범 제목도 없고 곡 제목도 없고 그래서 트랙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고 앨범에는 이제 곡마다 그 작은 그림이 하나씩 있었어요.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있는 그림 네. 그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앨범 나올 쯤에 이소라 씨가 오후에 발견 MBC FM4U 4시에 했었고 2시에 박명수의 2시에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끝곡으로 이소라 씨 앨범 나오고 나서 이소라 씨 노래를 많이 틀어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소라 씨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약간 이제 이웃의 어떤 정 이런 네. 차원에서 근데 이제 없잖아요 제목이. 네. 그래서 작가님이 또 일부러 막 더 넣는 거예요. 재밌게 애드립 해보라고. 그래서 이소라 씨 노래인데 제목이 없으니까는 오빠 뭐 마음대로 재밌게 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명수 씨가 막 이소라 씨 왜 이렇게 사람한테 부담을 줘 그러면서 왜 제목이 없으니까 어떡하라고 이거 부담을 주는 거야. 짜증나. 이소라의 짜증나 듣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이런 식으로 그 박명수 씨의 이 당시에 그 트랙 개그가 네. 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죠. 네. 가지고 막 또 어느 날 이제 또 올라오니까는 이소라 씨 오늘 화장을 잘하고 오셨는데 이소라의 스모키 화장 듣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어떤 재미가 있었던 네. 그런 기억이 또 남는데 그 5집 소라스 다이어리 앨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있었던 그 앨범부터 이제 이소라 씨 앨범이 약간 모던 락 성향이 좀 짙어지죠. 네. 그러면서
특히 이 7집에 이르러서는 그 경향이 더욱 강해졌는데 뭐 포크부터 모던 락, 또 일렉트로닉 사운드도 약간 들어가 있었던 그런 사운드 디자인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팝 음반 수상작이었습니다. 그래서 6집 눈썹 달과 함께 이소라의 최고작으로 꼽히는데요. 제가 오늘 고른 세 장의 앨범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앨범들이더라고요. 네. 2008년, 9년, 10년. 그러니까는 참 그만큼 고등학생 때 음악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돌아보니까는 순 음악만 들었던 것 같고. 90년대생은 2000년대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잖아요, 또.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소라의 이 앨범으로 저는 약간 인생에 대한 막 어떤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사랑에 대한 거, 또 삶과 죽음과 외로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이웃의 정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트랙 4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나간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괜찮다고 계속 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트랙 5에서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해질 무렵에 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다 뭐 차가운 말도 있고 뭐 고마운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결국은 다들 외로운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이름이 고운 사람들 뭐 김광석이나 바이런, 엘리엇 스미스, 윤동주 뭐 이런 가사도 기억에 남고 제가 좀 말이 센 편이잖아요. 네. 공격적이고. 많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또 그래 좀 약간 반성 또 하기도 했었죠. 이 노래 들을 때만 반성했습니다. 깊게 뉘우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반성하게 되는데 또 트랙 7에서는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했고 트랙 8에서는 자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포크 가수 엘리엇 스미스를 추모하는 내용을 담았었죠. 그리고 윤경 씨가 얘기한 삶에 대한 고찰을 담은 트랙 9 이런 노래도 참 멋진 곡이었고요. 이소라 씨의 가사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특히 이 앨범의 가사는 어느 경지에 오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한편의 에세이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반복해서 듣는 앨범이고 이 앨범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삶에 대한 어떤 생각, 관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각별하고 이 앨범도 이제 당시에 CD로 샀었는데 올해 초에 LP가 나왔어요. 근데 2LP에 13만 원. 너무 비싸다. 마돈나 4LP에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싸다. 2LP에 13만 원이 이걸 사야 되나 진짜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돈 많으신가 봐요? 인생 앨범인데 그래도 CD도 있지만 LP로 또 갖고 있으면은 네. 또 고마운 마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에게 두문불출하는 파주에 계신 이소라 씨에게 네. 감사의 마음 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샀는데요. 확실히 값이 비싸고 이 눈썹 달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매진이었거든요. 같은 가격에 13만 원. 근데 이번 7집 같은 경우는 세 종류로 나왔고 CD랑 마찬가지로 분홍색, 초록색, 하늘색 LP도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다 안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뛰어가서 살 필요가 없었다. 네.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우리 방송에도 2번 나오셨던 LP 수집가 성원호 선배께서 본인은 차마 비싸서 사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막 형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콜렉터도 가리는 게 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샀습니다. 이소라의 7집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생 명반에서도 노래 한 곡씩 듣고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윤경 씨는 들을까요? 네. 저는 단연 김사랑의 괜찮아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모진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반성하며 네. 이소라의 트랙 5 준비했거든요. 김사랑의 괜찮아, 이소라의 트랙 5 듣고 오시죠.
네, 오늘 준비한 새 코너 명반 투게더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코너 어떻게 들으셨는지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의뢰하고 싶은 명반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SNS에 남겨주세요. 네. 민지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 일단 제가 감기 어떤 증상이 살짝 있어서 편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전혀 티가 안 그래요? 났어요. 네. 저는 지금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발음을 할 때 약간 이 비강에 자꾸 소리가 부딪히고 안 나와서 약간 코 먹은 소리가 나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 없으셨길 바라고. 역시 인생 명반 뭐 이런 얘기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즐거운 얘기 나눴고 앞으로도 한 번씩 찾아올 명투에서 또이 명반 얘기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영 씨 어떠셨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항상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 거가 되게 재밌잖아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앨범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먹물픽, 힙스터픽 오늘은 없잖아요. 진짜 제 마음에 뿌리는 이런 저도 뽕짝 댄스 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오해를 푸는데 일조한 것 같아서 이번 에피소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신곡 요즘에 나왔던 노래 중에 추천 간단하게 한 곡씩 하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두 곡 이어서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히코라는 R&B 뮤지션의 말버릇이라는 곡 준비를 했습니다. 히코라는 뮤지션은요 남성 싱어송라이터이고요 한국의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상에 노미네이트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조지 씨와 함께했던 시간이 지나서 뭐 이런 곡들로 또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말버릇이라는 곡은 박문치 씨가 같이 이제 작곡에도 참여를 하고 프로듀싱을 했는데요. 약간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스타일의 따뜻하고 정다운 그런 발라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조지의 바라봐줘요 있잖아요. 네. 약간 그 노래 느낌도 있었는데 역시나 박문치 씨가 참여를 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이분 궁금하다. 한번 모셔보고 싶다. 네. 말버릇 소개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네. 해서 다음 주에 모셨다는 점. 기습적으로 발표하신. 네네. 그래서 미리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요. 저는 너무 노래가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분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있을 히코님과의 만남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경 씨가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저는 그냥 기분 좋은 팝 가져왔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의 러브 온. 셀레나 고메즈가 정말 간만에 밝고 통통 튀는 그런 쉬운 팝을 가져왔더라고요. 네. 봄을 시작하면서 듣기에 최적화된 노래고 그냥 사랑을 얘기하는 노래예요. 다 사랑하자 이런 밝고 따뜻한 노래라서 3월 봄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노래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약간 샤워 가운 같은 걸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커버에서 맞습니다. 그쵸? 아주 귀여운 산뜻한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셀레나 고메즈의 Love On까지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뮤브 이벤트 또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골뱅이 매거진 언더바 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은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와 뉴스레터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31회 다이브 인투 뮤직 진행할 거고요. 히코님 외에도 오티슬림이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 역시 히코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R&B 싱어송라이터인데 오티슬림 같은 경우도 박재범 씨와 얼마 전에 Give Me the Night라는 노래를 발표했거든요. 또 새 앨범이 곧 나온다고 하고 해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히코님과 오티슬림 이 두 분을 같이 모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2대2 토크를 이어가려고 하니까요. 시끌벅적하겠네요. 시끌벅적하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셀레나 고메즈의 Love On 그리고 히코의 말버릇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